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 적용 대상은 약 한 8만 5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부동산 규제는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세금은 올리면서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정책, 뭐 저소득층, 신혼부부, 장년층 이런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리로 좀 금리를 낮춰서라도 뭐 이렇게 뭐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자꾸 뛰고 올라가고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중에서 4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2부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한 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 강남에 오니까요. 저번에 왔던 보다는 확실히 활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100명 좀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그 전 올 때는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그 전달에는 더 썰렁했습니다. 그 9시인가 그 영어 못하도록 중계했었던 게 있잖아요. 못하게. 그때는 끝나고 가면 그냥 썰렁했어요. 진짜 그냥 무슨 뭐 새벽 2, 3시에 지나가는 것처럼 썰렁했는데요. 오늘은 오면서 보니까는 많이 이제 활기를 좀 슬슬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정부에서도 활성화 정책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약간 지원해 주는 것들을 정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교재는 그 저희 카페 있잖아요. 카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카페. 요거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는 여기. 네이버 카페에 리얼스테이트 여기에 그래픽 여기 있죠. 여기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입니다. 여기 이제 카페인데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압축 파일하고 뭐 자료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것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 자료를 그냥 원본에서 필요한 것만 채취해서 간단하게 특히 이제 저희가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아시거든요. 뭐 짝짝하게 뭐 붙여봐야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 아니면 새로 바뀐 거 요건 좀 알았으면 하는 요런 내용들만 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타 내용들은 거기에 가면 원본으로 다 있습니다. 그 원본 다 다운받아서 드렸으니까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뭐 서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가능하면요. 그래서 다운은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량리에 대한 것도 자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좀 페이지가 여러 개인데 지금 저는 한 페이지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요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서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기 무주택 실주택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 짧게 너무 작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도 좀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 그 경기도예요. 경기도를 다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안에가 서울이죠. 여기 서울, 여기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서울, 용인시 빼고 여기 아래 여기 서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경기도가 싸고 있는데 이렇게 끼고 있는 데는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가 이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사실 산이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누가 봐도 그 양평군 전원주택지죠. 여기는 여주시, 이천시 이런 데는 이제 외곽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괌이랑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투기 가요지로는 서울은 다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 주변에
붙어있는, 서울과 붙어있는 수도권도 특유 가열지구로 묶여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이죠. 도봉구, 서초구, 강남구, 여기 서울이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 서울, 그 외에는 경기도. 네, 이렇게 해서 좀 지도를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GTX 노선, A, B, C 노선이었죠. A, B, C 노선. A 노선은 지금 삼성까지는 아니어도 수소까지는 지금 GTX가 아니라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 대심도 말고요. SRT로 해서 좀 개통이 돼 있죠. 수소하고 해서 동탄으로 해서 평택, 지제 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거. 이거는 지금 개통이 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또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소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수소에서 삼성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공사한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원래 예정인데 글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금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운정 킨텍스에서 원래 서울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그 다음에 동탄에서 수소에서 삼성까지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킨텍스에서 운정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최근에 운정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운정까지 들어가면서 운정 신도 들어가면서 GTX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도 운정역에 들어간다는데 주변으로 해서는 좀 사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아직도 거기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더 GTX 타고 이제 실제로 운정까지 들어가서 보면 그 주변으로는 여파가 퍼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GTX를 아직 안 타봤으니까. GTX를 타보고 이 편리성,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되면 가능하면 GTX역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지만 운정역도 그 주변을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데 GTX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주변을 퍼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청량리역이었죠. 청량리역. 여기 C노선, 여기 B노선. C노선과 B노선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가는데 이거 크로스를 평행으로 지나가게 해서 서로 내리자마자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 대곡은 뭐 근처가 처음부터 사실은 그린벨트예요. 뭐 여기는 투자할 거 없습니다. 연신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별내 뭐 이렇게 GTX역 주변 쪽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뭐죠. 신노선도 보면 이제 수원, 금정이었던 게 이제 수원까지 연장이 됐죠.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도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부동산 하신 분들이 또 한 방 맞은 거죠. 이게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는 별로 눈에 안 보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제일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고야 또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서 또 부동산도 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자세하게 고객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을 보면요. 현실화율은 현재 뭐 되어 있습니다. 뭐 한 60%, 57%, 60%, 62%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3%씩 재고 올리겠다는 얘기죠. 3%씩 재고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춰서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세 9억 원 미만인 주택, 9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부동산가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경기도, 서울 이쪽에 대해서 실제로 공시 가격이 편차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가격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건 같은 금액이지만 공시 가격은 편차가 있다. 그래서 그 편차를 마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을 잡은 겁니다.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서 그 다음부터 이제 3%씩 그냥 올리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3년 동안 마진이 조금 얼마큼 현실화되어 있는데 적동되어 있던 데는 별로 안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데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낮게 되어 있던 데는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춰놓은 다음에 같이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초기 3년간 2021년도에서 23년간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해서 균형성을 맞춰서 연간 이후에는 이제 연간 3%씩 현실화 제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목표 조달 기간, 제고량 기준인데요. 9억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9억 미만은 10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표준지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미만이 95.2%니까 거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94%. 그 다음에 토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토지는 무조건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7년에서 길게는 15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미만에 비해서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웬만큼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범위에 서로가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3%씩 현실화하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토지 같은 경우 토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 경우에는 이용 상한비와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평균화돼 맞춰져 있는 만큼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하고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3%씩 현실화하겠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현재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부담을 고려해서 연도별 재고 상한은 6%까지만 올리겠다. 그러니까 상한선은 6%입니다. 3%씩 올릴 건데 혹시 낮은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것도 많이 올리는 것도 6% 상한선까지 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내용은 여기 있죠. 연도별, 균형별, 평균 현실화율 전망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경우 같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 53.6%,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는 65.5%. 이 상태에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일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6억 원 이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35년 길게는 35년 모든 게 90% 현실화율 90%까지 마치겠다는 얘기고요. 공동주택은 2030년에 90%, 단독주택은 35년도,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산세가 부담이 되겠죠. 재산세는 사실 지방세인데 부담이 좀 될 겁니다. 당장 재산세가 문제가 아니라도 당장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율에 대한 적용률도 올라가잖아요. 같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적용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종부세 이런 것도 다 여기 해당이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 이제 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그 다음에 가격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내년부터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몇 년간? 3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인하율을 3년간 하겠다는 얘기인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또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단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 세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제 조만간 또 세법 개정됐다는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9억 원 이하인데 감면율이 9억 원 이하, 아까 9억 이제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 3억 원 이하. 3억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3억 6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감면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50%였던 게 38.5%, 26.3%, 22.2% 이렇게 낮아지면서, 금액이 줄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면액은 6천만 원짜리는 뭐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억 5천 이하 정도에는 뭐 7,500만 원 정도 감면되는 얘기, 감면되고 예상하는 금액이, 그 다음에 3억 이하 경우에는 뭐 15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이상 것들은 뭐 18만 원, 뭐 초과된 거는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럼 초과된 건 6억 원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단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말씀드렸고,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6.27 부동산 안전 정책 이거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청량역 그래서 GTX 말씀드렸고, 무주택 0.2% 정도 디딤돌 대출에서 인하됐다. 그다음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는 얘기, 그다음 재산 수프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저희 부동산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준비한 거는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했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상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아시긴 알 텐데, 그래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또 뭐 상가를 전혀 안 하셨다거나 배우긴 했지만 또 잊어버렸다거나 뭐 아시는데 뭐 한 번 더 짧게 빨리 넘어갈 테니까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약진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은 2020년 9월 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9일자로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월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면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만든 법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이 법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가 건물. 근데 어떤 건물이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 그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이면 상가 건물로 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항력입니다. 저희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원룸 뭐 이런 것 뭐 하면 뭐 저희가 뭐 항상 하는 게 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도 대항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가 건물의 인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거주를 해고요. 거주나가 이제 장사하든지 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겠죠. 인도, 사업자 등록 이렇게 해야 상가 임대차 보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상가 건물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는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다. 전입신고 동사무소 받듯이 관할 세무서,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다. 나 어떤 거 뭐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구해서 그 상가 건물에 점유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볼 수가 있다. 요청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조였고요. 4조의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동의를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사실은. 근데 뭐 좀 불안하고 만약 왜냐면 그 전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좋게 나갔던데. 근데 안 뺄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왜 주인은 당연히 뺐겠지 하지만 사실 확인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요구하면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얘기입니다. 보증금의 회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을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집행 권한을 획득했을 때 의해서 했을 때 가능하며 이럴 때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결을 받았다 아니면 집행권에서 경매 신청돼서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을 받은 임차인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을 받은 임차인 이럴 경우 보증금의 회수 이런 경우에는 환가 대금에서 경매를 됐을 경우에는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자 이후에 들어온 권리자보다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거 표시 안 된 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이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빼주는 경우 있잖아요. 돈을 못 빼줘서. 근데 이사는 가야 되겠고, 특히 원룸 같은 경우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딴 데로 직장을 옮겨가지고, 뭐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직장이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집, 만기 때까지 버텼다 근데 빼달라고 했는데 집이 안 나간 거죠. 물론 뭐 주인이 일부러 안 빼줬겠습니까? 근데 빼줘야 되는데 못 빼준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주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그 주인이 그 빼주라고 돈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딴 데 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못 빼주죠. 그럼 이제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전출을 해버리면 빠져나가버리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하는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해야지 되죠. 신청하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고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을 그대로
취득할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권리를 행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임차권 등기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한 등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가끔 실수하는 게 임차권 등기까지는 했는데 등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바로 빼버리는 경우, 이럴 경우 문제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요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걸립니다. 시간이 짧게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임차권 신청만 하고 된 건 줄 알고 나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가 되는 시차가 생기잖아요. 찍히는 날짜, 등기가 되는 신청 날짜, 이때도 먼저 빼버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가 된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빼야 되겠죠. 예. 요거 참조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에 매각이 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신청이 돼서 매각이 되면 그 안에 임차인은 쫓겨나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단지 자기가 갖던 고정이나 권리가 있는데 못 받았을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종료됩니다. 임차권은. 다만 보증 금액이 전혀 변되지 아니한 대형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임차 건물에 대한 거는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또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니까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뭐 짧게 있어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 유리한 거죠. 1년 이내로 정하게 되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임차 기간을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짧게 정하였으니까 짧게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0년으로 됐죠. 10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대인도 그냥 넘어가면 자동갱신이 돼버리죠. 자동갱신이 되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임차인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되잖아요. 저희 2년 전세 살고 나면 가끔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 임차인도 더 살지 뭐 살고 임대인도 더 사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죠. 이럴 경우 임차인 경우는 괜찮은데 임대인 경우에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만기가 돼간다. 이럴 때는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 자동 갱신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단 임차인이 만기 되기 전에 나가겠다고 요구하면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3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이용해서 뭐 이용한다고 보면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최근에 젊은 임차인, 이걸 아는 임차인들이